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골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그리고 이 앞전에 이제 시멘트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실리카 시멘트까지 살펴보고, 골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골재에 있어서의 골재 함수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용컴, 절건 상태라든가 기관 상태, 수분 상태 이런 것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시청률, 공급률, 조립률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골재의 절건 상태라든가 기관 상태, 수분 상태를 이제 조금 골재의 그 상태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건 상태는 이제 100에서 110도 온도에서 24시간 하루죠. 24시간 이상 골재를 이제 건조시키는, 그래서 가운데에 어떤 그 수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전부 수분이 이제 제거된 그런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건 상태는 조금 수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면 내부 수분 상태는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 그래서 전체 그 표면에 물은 없지만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수분 상태는 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물이 조금 젖어서 흐른다보다도 이제 조금 젖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종 그 골재의 흡수율에 따라서 이제 그 조금씩 그 강도, 모르타르 강도라든가 콘크리트 강도가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 보통 골재인 경우에 장골재는 한 3에서 4%의 수분율을 이제 갖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굵은 골재도 2에서 4 정도. 근데 이제 인공 경량 골재인 경우는 조립형 같은 경우는 이제 7에서 4에서 한 11%, 비조립형 같은 경우는 7에서 한 14%의 흡수율을 갖게 된다. 근데 이제 장골재가 그렇고, 굵은 골재인 경우는 이제 조립형은 2에서 9%, 비조립형은 이제 6에서 11%의 이제 장골재가 되겠고, 굵은 골재가 되겠죠. 그 정도의 골재의 흡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물은 이제 청정물을 쓰는 거죠. 회수인 경우는 이제 염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염분에 대한 제거를 하고 또는 중화를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청정물을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이제 음료수 정도의 깨끗하고 기름, 산, 유기물, 알칼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해수 사용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염분에 의해서 철분부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부배합으로 수밀 콘크리트를 지향하고 충분한 피복 두께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철근 빈청산염분 0.04% 이하로 하도록 한다. 그리고 당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콘크리트의 경화가 지연된다. 그래서 당분은 이제 단맛이죠. 그래서 0.1% 이하로 돼야 되고, 수질 시험을 이제 반드시 실시해야 돼서, 그래서 이러한 물을 이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혼화 재료인데, 혼화 재료는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뭐 굳지 않게 한다든가, 경화를 빨리 하게 한다든가, 어떤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거죠. 첨가물이죠. 첨가하는 그런 물질인데, 혼화 재료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중간고사 얘기하고, 그동안 제출된 과제물을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푸집 붕괴 사례하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한 자료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붕괴 사례를 보면 이제 2010년 부산에서 발생된 사고고, 이런 이제 피해 인명, 피해 내용을 보면 작업자 7명 아파트 공동주택 시설 내 수영장 상부 슬라브 공사,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 자중을 견디지 못해서 시스템 동바리가 밑에 서포트를 해놓은 시스템 동바리, 이제 자굴이 생긴 거죠. 이렇게 자굴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슬라브가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사고 원인은 이제 슬라브와 보 하부 동바리 사이에 수평 연결재 설치가 이제 미흡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각재, 가세죠. 가세 설치가 안 돼 있는 형편, 그 다음에 수지 연결 핀 설치가 안 돼서 사고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된 모양이에요. 사고 현장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은 거푸집 붕괴인데, 요거 같은 이제 경기도 양주시에 에서 발생된 사고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옥상 바닥이 붕괴됐고, 구조 검토나 이런 게 이제 미실시됐다. 그다음 동바리 안전조치 및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됐습니다. 사고 현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강릉시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천장 붕괴 사고, 그 다음에 제주시, 또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제물에는 붕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주요 원인, 구조 검토 미실시 미흡, 구조 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이 미흡하여 거푸집 동발이 지지력 부족으로 해서 붕괴 경우, 그 다음에 설치 불량, 수직도 불량이라든가 경사면 쐐기 미실시, 연결재 미설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평화 중 지지부재 미설치, 집안 침하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 재료 불량,
목재, 옹이, 균열,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제 부식, 휨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붕괴. 그 다음에 작업 방법 불량. 콘크리트 타설, 집중 타설, 이제 한쪽을 이제 집중 타설하면 이제 편심이 생기겠죠. 편하죠. 슬라브 벽체 일괄 타설, 자중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거나 측압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고, 슬라브 거푸주의 자재, 어떤 이제 작업 자재를 쌓아놓으면 집중화중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집중 적체에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원인이 밝혀졌고, 예방 대책으로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각각 이제 그 대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푸집 동발이 구조 검토 철저히 하고, 측압이라든가 풍화중, 지진화중, 수평화중, 수직화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발이 조립도 작성을 철저히 한다. 조립도에 어떤 부분을 했는지, 그리고 구조 검토를 하고, 위험이라든가 단면, 재질, 그다음에 설치 강도,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재료에 대한 검토, 재료가 이제 불량해서 손상이 있다든가 부식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대책을 세우는 거죠. 마찬가지 거푸집 동발이 조립 기준 순서, 그래서 조립 시에 이제 준수사항, 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 이런 게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준수사항, 그래서 동발이 변위, 집안 치마, 유무, 작업 전에 이제 점검하고, 그 다음에 타설 높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준수해서 측압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이제 하중이 집중되는 게 없도록 해야 되겠고,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해서 일정 강도가 나오도록 한 다음에 해체해야 되겠고, 거푸집 해체. 그 다음에 조립된 동발이 해체 준수사항에서 악천후 시에는 이제 작업을 중지하고, 조립 동발이 해체 이런 작업 순서를 준수하고, 낙하 방지, 위험 방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됐고, 피해 저감에 대한 이제 과제물을 제출한 사람의 소감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이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블리딩에 대한 부분, 블리딩에 대해서 뭐냐, 굳지 않는 콘크리트에서 골재나 시멘트가 침가하여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분리된다는 얘기죠. 상승하는 현상. 이게 이제 블리딩. 수업 시간에 동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죠. 블리딩은 치마균열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수평 방향 철근 하단부에 공동, 즉 빈 공간을 생기게 하는 거죠. 블리딩 때문에.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제 블리딩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중요한데, 여기 있는 것 좀, 여기 이제
철근이 되겠고,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혼합수가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와서 생기는. 그리고 여기 이제 마르게 되면 레이턴스가 이제 콘크리트 면에 생기는 거죠. 여기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치마량이 이만큼 생기고, 이제 물고임, 워터게인이 생기면서 치마 균열,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거죠. 혼합수 상승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혼합수가 상승이 되면서 본체 시멘트는 이제 아래로 이렇게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블리딩이 일어나는 거니까. 참고문은 출처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블리딩의 이제 문제점에서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 강도 저하,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 저하, 그 다음에 수밀성 저하, 흡수했던 물의 토출로 슬럼프 저하, 그 다음에 수분 상승으로 인해서 동해방 발생, 그 다음에 철근 상단에 균열 발생으로 철근 부식, 블리딩 증발로 레이턴스라든가 건조 수축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원인과 대책은 이제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물 시멘트 부위가 크면 아무래도 이제 커지니까 블리딩 현상이 이제 발생이 많이 되겠죠.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발생하고, 반죽 질기가 클수록, 그 다음에 비중차가 큰 굵은 골재 사용 시, 그 다음에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그 다음에 단위수랑 부재의 단면이 클수록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방지 대책으로는 재료는 시멘트의 분말들을 높이고 응결 시간을 빠르게 하고, 배합은 단위 수량을 늘리고, 감수율이 높은 혼합재를 사용하고, 밀입분이 많은 장골재를 쓰고, 그 다음에 비중이 가벼운 굵은 골재 쓰고, 단위 시멘트량을 너무 줄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책을 시공상에서는 기온이 높은 날에는 기온이 높은 날 타설하고, 그러면 이제 기온이 높기 때문에 빨리 증발이 되겠죠. 이래에 타설 높이를 낮추고, 타설 속도를 이제 늦게 한다. 그 다음에 과도한 다짐을 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된 배합 또는 재료 분리가 적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한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열과 건조 수축인데, 수화열과 건조 수축이란 뭐냐, 그 다음에 시멘트 종류, 그 다음에 저감 방법,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화열, 무수물이 수화작용에 의해서 수화물로 바뀔 때, 그렇죠? 발생하는 또는 흡수될 때 나오는 열량. 이건 이제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물하고 시멘트가 반응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화열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수화물인데, 콘크리트 내부에 열이 생기면서 이제 이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시멘트가 혼합되고 수화작용이 일어나고, 응축 경화 이 사이에 이제 열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수화열은 시멘트가 응결 경화하는 과정에서 발열하고, 이 발열량은 시멘트의 종류, 화학성분, 분말도, 물, 시멘트비 등에 의해서 달라진다. 수화열은 콘크리트의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므로 댐과 같이 단면이 큰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온도가 크게 상승하여 초기 경화가 끝나
냉각하게 되면 내부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균열 발생 원인이 된다. 단면이 큰 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매트 콘크리트 기초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수하열 때문에 그 균열이 생길 수 있으니 수하열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건조 수축, 습기를 포함한 구멍이 많은 물체가 건조되면서 수축하는 거죠. 콘크리트의 구성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굵은 작은 물체, 시멘트, 그 다음에 결합수, 이런 것들, 유리수, 계열 증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수화작용에 필요한 양 이상의 물을 사용할 경우 여분의 물이 건조에 의해서 증발하면서 시멘트 풀의 수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축이 이제 콘크리트 수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종류에 따른 수화열의 특성이 나왔습니다. 1종부터 5종부터 쭉 나왔죠. 우리 이제 지난 동영상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시멘트 종류를 쭉 살펴봤습니다. 특수 시멘트까지. 그래서 일반 상황은 좀 생략을 하고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특성을 보면 1종, 4종 포트란트 시멘트 중간 수준의 이제 수화열이 나오고 건조 수축이 낮고 내구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2종이 있고 그 다음에 3종은 이제 저온에서 강도 발현성이 우수하고 콘크리트의 수밀성이 높아 내화학상 동결용의 저항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이제 4종 수화열이 낮다. 그 다음에 장기 강도 우수, 조기 강도 지역, 시멘트 건조 수축이 낮고 내구성이 우수하다. 5종은 이제 내광산형 저항이 크고 내수성 우수하고 장기 강도가 우수하다. 용도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특성에 맞춰서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화열 저감 방안 이렇게 되었죠. 요거 이제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발형 시멘트는 또 별도의 뭐 시설 장치 없이 일회타설하고 시공속도가 빠르다. 품질 관리가 곤란하다. 이런 게 이제 있고 분할 타설 여기 있습니다. 한 번씩 프리쿨링은 이제 냉각하는 거죠. 수화열을 이제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프 쿨링도 있고 또 마찬가지 냉각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다음 시트 양세.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저감 방안을 해놨으니 참고하면 되겠어요. 조사가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시멘트 종류와 건조 수축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시멘트 종류와 건조 수축의 관계 이렇게 좀 되어져 있네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이제 건조 기간인 것 같아요. 건조 기간인 주, 8주, 13주, 26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건조 수축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인가요? 좀 정확히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중용열, 프라이애시, 조강, 이거 뭔가요? 실리카, 이런
콘크리트 시멘트 종류에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서 건조 수축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면 되겠네요. 조금 전에 그 시멘트 종류와 건조 수축 표가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시멘트 종류에 따라서 건조 수축 10의 마이너스 4승이네요. 그죠? 아까 그림에서 보통 포탈란트 시멘트인 경우 1주 정도 2.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정도 건조 수축이 됐다. 이때 압축 강도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52주일 때 이 정도. 나머지는 이제 시멘트 종류별 내용이 되겠어요. 자료 출처는 여기인 것 같아요.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한 번씩 봐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수화열과 건조 수축. 마찬가지 뭐 이런 앞전에서 봤던 음결과 경화시 때 이제 수화열이 생긴다. 그 다음에 수화작용 해가지고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용액 중에서 용질 분자 또는 이온이 그 주위에 약간의 물에 분자를 끌어당겨 마치 수분자의 피막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현상, 이게 수화작용이다. 그래서 시멘트의 응결은 시멘트 입자의 수화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수화열 발생하고 화학 변화의 경화 이렇게 나와있어요. 압축 강도가 되겠고, 이제 기간이 되는데 주죠. 그래서 1주, 2주, 4주 정도 됐을 때 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압축 강도가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때 이제 수화 발생하고 화학 변화의 경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이제 물과 이러한 상태, 그 시간에 따라서 이런 상태가 되면서 수화열 발생이 된다. 수화 반응 한 번씩 읽어보기 바라고. 건조 수축도 아까 한번 살펴봤던 거죠. 건조 수축, 균열, 발생 원인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조 수축 균열 방지 대책이 되겠어요. 한 번씩 보면 되겠고, 여기까지인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한번 과제물 살펴본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는 지금까지 낸 요 과제물하고 요거 이제 중간고사가 되겠어요. 중간고사 과제물은 지금까지 냈던 요 과제물하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그 부집 동바리의 종류하고 시공시 안전대책이 뭐가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PPT로 해서 제출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중간고사니까
이것들은 이미 제출했잖아요. 아직 제출 안 한 사람은 요거까지 해서 요번 주 내로 제출하면 되겠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